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래 문화의 흔들린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쭉 삼국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삼국시대 때 유래되었던 어떤 외래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교와 불교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삼국시대쯤 해서 우리 한반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삼국 혹은 오국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한반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유교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 기원전 8에서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난립했던 제자 백가의 사상 중에서 하나인 유가를 뿌리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은나라에서 시작돼서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더 발전이 돼서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우 한자 문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어요. 왜? 당시에 우리도 글자를 뭘로 사용했다? 한자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불교는 기원전 5세기에서 탄생한 석가모니 부처의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을 한 차례 건너서 한반도에 전래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고,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발 없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불교는 약간의 마찰을 겪으면서 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문화적 이질감을 지니고 있던 불교는 삼국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민간에게 넘어가게 됐죠. 고구려 같은 경우 이제 소수림왕 2년에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해주며 불교가 고구려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고구려는 삼존론이라는 종파를 발전시켰는데, 삼론종은 남북조 시대 말기에 성립돼서 수나라 때까지 번창했던 종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고구려 백제외까지 전파가 되었지만 대부분 고구려 승려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로 들어오고 고구려가 다시 백제나 외까지 넘겨주는 또 한 번의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고구려로, 그리고 고구려에서 다시 한번 가공이 돼서 일본이나 백제로 진출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삼론종의 시조가 된 사람 역시도 고구려의 승려 해관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불교를 들여와 자신들의 것으로 다듬고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구려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사상을 불교로 대체하는데, 이는 기존 연맹체제를 끝내고 단일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구려는 고조선의 뒤를 이어받은 이 북부에 있던 기마민족 종족들의 어떤 연맹체제의 리더였어요. 그랬던 고구려가 뭘로 바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일 집권체제, 그러니까 부족연합체에서 리더가 아니라 모두가 나를 따르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리더가 아니라 군주로서 군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백제의 경우는 침류왕 원년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의 입국으로 불교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백제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인도와 바로 인도에서 직수입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제가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백제 역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다듬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륵불교. 그래서 미륵불은 석가모니 사후 현세에 나타난다고 알려진 부처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타나는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 중생을 구원해주는 존재. 이게 미륵불이에요. 고구려에서 분파되어 나온 백제는 고구려에 비해서 전통의 굴레가 약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봐야 돼요? 고조선의 전통을 고구려가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게 어디예요? 바로 백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성에 있어서 좀 약한 편이었죠. 그래서 전통 사상과 불교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온조와 비류라는 두 형제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왕권이 강력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넘어온 온조와 비류가 이 형제가 손을 잡고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백제 왕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전파합니다. 자, 내가 왕권이 강한데 이걸 더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게 불교였다는 거죠. 교정일치라는 건 뭐예요?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를 합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재정일치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교정일치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 그러니까 약간 이거보다 더 옛세대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불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서 곧 제사장이다. 혹은 여기서는 내가 왕이면서 부처다.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 나가는 거죠. 왕이 곧 부처라는 형태의 불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이고 정치의 지도자이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내 권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구려는 왕족들이 불교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백제는 26대 성왕 이후에는 왕족들이 불교에 깊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처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수단으로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백제처럼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됐느냐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와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진출 자체가 굉장히 늦었고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고 이게 눌지왕 시절에 이제 신라에 전해졌다라고 삼국사기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전해만 지고 끝났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신라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건 2차 돈이 순교를 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법흥왕 때 527년에 그러니까 417년에서 458년 사이에 전해졌던 불교가 거의 100년이 지난 527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불교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신라에 이미 민간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골품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육두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라에서 힘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진골, 성골, 육두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지방의 종교,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밖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가 그렇게 썩 반가워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겠죠. 특히나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귀족들이 어디를 통해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이미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교가 공인되는 걸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차돈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순교를 하면서 하늘에서 흰 비가 내렸다. 뭐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점 불교가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어려웠지만 한번 뿌리를 딱 받고 나서부터는 신라에서 불교는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합니다. 불교는 호국신앙,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이 협소하고 폐쇄적인 지역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무슨 얘기냐면 신라가 어때요? 위쪽이나 옆쪽에는 백제나 고구려에게 막혀 있고요. 아래쪽 바다는 누구 땅이에요? 바다는 백제 영역이에요. 외까지 이어지는 영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신라는 고립되어 있던 처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끼리 라는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우리끼리라는 의식, 정신적인 통합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고 내부 질서가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갈 데가 없어 라는 의식 속에서 굉장히 끈끈해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신라는 불교를 호국 신앙으로 삼으며 법흥왕 다음 진흥왕 때에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이 법흥왕 때 닦아 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에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런 불교가 삼국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고구려의 경우 소수리망 때 전래가 되기는 했지만 광개토대왕 이전에는 전통의 사상을 존중하며 통일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광개토대왕 이후에는 불교, 도교, 무속신앙이 혼재되면서 좀 혼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찍 들어오기는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과 혼재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을 모두 인정했어요. 고구려는. 어떤 그게 남아의 기상, 고구려의 기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니네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맹 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적인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죠. 현대에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까? 그럼 당연히 이 고구려에도 이런 종교적 혼란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어떤 문화적 통합력을 잃게 됐어요. 우리가 고구려인이야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고구려인이지만 너는 불교인, 나는 도교인, 나는 무속신앙인, 이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갈려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벌이 갈리면서 갈등이 생기면 내부 분열은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백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백제의 경우에 불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를 중요하게 여긴 미륵불교의 영향으로 백제 사회는 정체를 맞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제인들이 믿던 불교 미륵불이라고 했죠. 미래에 나타나는 부처예요.
그러면 백제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백제의 왕이 내가 부처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아니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겠죠. 우리 왕이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부처는 아니야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처는 언제 와요? 미래에 와요. 지금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있어요. 현재를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뭘로 나타나요? 앞으로의 세상에 내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게 이런 걸로 나타나면 좋은데, 자, 미래에 부처가 나타나서 어떤 세상이 구원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을 즐겨야지. 어떻게 보면 요즘의 어떤 욜로라는 사상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야, 현실을 충분히 즐겨. 미래의 부처가 올 거야. 그리고 그때 그 부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현재는 우리가 좀 즐기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백제가 가지고 있던 기상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화려함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삼국 중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진 건 백제였습니다. 왕관 같은 걸 봐도 고구려 왕관, 백제 왕관, 신라 왕관 놓고 보면 가야 정도가 이제 귀금속에 대한 공예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좀 따라잡을 정도고, 백제가 정말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떤 전통 사상과 외부에서 유입된 불교, 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다면, 백제는 전통 사상을 잃어버리고 이 외래 사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자신들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신라는 조금 달랐어요. 신라는 자신들의 문화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융합시키는데 성공을 한 유일한 나라였어요.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신의 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풍류라고 한다. 그 도의 연호는 선가의 사적에 잘 밝혀져 있으며 사실상 세 가지 사상,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원리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버리지 않았고,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외래 조금들을 흡수해서 자기들 것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이었죠. 고구려가 분열되고 백제가 힘을 잃어갈 때 신라는 힘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라가 가진 아주 큰 장점. 근데 이제 신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그들끼리 뭉쳐 있었다는 거죠. 교류를 잘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만한 역량은 됐어요. 우선 가장 중요했던 한강유역 차지하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외래의 좋은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갈고 닦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유역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당나라와의 연합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자신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너무 취해서 분열을 하고 있었고, 백제도 자신들의 어떤 힘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외래 문화에 지나치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또 자멸을 하고 있었을 때, 신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바탕으로 외래에서 들어온 문화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전성기가 지나고 왜 마지막에 신라가 전성기를 꽃피우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자, 우리 백제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나라일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정사보다는 야사라고 하죠. 그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